안녕하십니까. CNSW2021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식입니다. 현재 기업의 업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역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인프라의 구축과 또 보안의 성능들이 꼼꼼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는 HP 아루바, 또 기가몬, 네스카우트는 해당 분야의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서 여러분 귀사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보안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HP 아루바 이한민 부장님께서 H2 클라우드 시대를 준비하는 SD-WAN 솔루션과 SASE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P 아루바 이한민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H2 클라우드 시대를 준비하는 SD-WAN 솔루션과 SASE입니다. 최근 들어 SD-WAN과 함께 Secure Access Service Edge, 즉 SASE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비롯해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점차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신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클라우드 인프라의 역할과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각 영역의 솔루션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IT 인프라의 영역들 중에서 SD-WAN 솔루션의 주요 기능과 보안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솔루션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변화와 또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심지어 새로운 업무 형태와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 변화, 이런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서버나 스토리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수많은 기업과 사용자들이 가상화라든가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고, 또 심지어 기업의 중요 인프라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환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던 기업의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 요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48%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우선시하는 IT 전략을 수립했거나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약 83%에 해당하는 기업의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자면 세일즈포스닷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와 같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도래함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줌이라든가 협업 프로그램과 같은 원격 업무 시스템들이 이제는 더 이상 PC나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면 또 그 환경을 구성하고 뒷받침하는 IT 인프라, 특히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재구성되고 또 최적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운영 담당자가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나 또는 특정 솔루션의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주도적으로 기업 업무 환경과 네트워크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아키텍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보안 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조차도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의 주도하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IT 환경은 데이터 센터 중심,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의 네트워크와 보안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죠. 중요 서버나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위치하고 또 그 인프라를 고객이 직접 구매하고 운영까지 하던 것이 이제 기존의 인프라 환경이었고요. 보호해야 할 정보 자산의 위치와 경계 지점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 기업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되고 업무 트래픽이 발생하는 장소와 디바이스가 여러 위치와 스마트 기기로 다양화되면서 기업 내부와 외부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양쪽 영역으로부터의 어떤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보안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거나 그 역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보안 아키텍처에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나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어플리케이션별, 클라우드 서비스별, 그리고 사용자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좀 더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또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 근무의 효율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택과 원격 근무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실과 같은 특정 업무 공간에서만 일을 할 수 있거나 또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든 공용 오피스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업무가 가능한 환경, 즉 Work from Anywhere가 보편화되고 있고요. IoT 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운영체제를 가지는 시스템들이 업무 환경과 결합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보다 엔드포인트, 즉 엣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더 많고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업무 환경에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변화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킹, 또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등의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솔루션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고요. 또 그러한 변화가 엣지 투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IT 환경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도전과 혁신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웬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빈도와 트래픽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가용성과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가 급격히 증가하게 됐고요. 웬 인프라가 라우터, 방화벽, VPN, 웬 가속기 등 여러 벤더의 장비와 회선으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왔던 기존 방식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네트워크 품질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웬 구간에 터널에 이상이 생겨서 이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경우에 문제 발생 위치가 어딘지, 또 근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출해내기가 무척 어려웠죠. 또 시간도 되게 많이 소요됐고요. 따라서 웬을 구성하는 장비와 구성 요소를 단순화해서 손쉽고 빠르게 트러블 슈팅 하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프로토콜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적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지점 수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의 증가와 같이 업무 환경을 다양화하고 트래픽 정책을 조정하는 작업을 단순화된 장비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면서 현장에서 장비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설정을 동기화하는 이 운영 전반의 자동화와 함께 초기 설치 시에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기만 하면 초기 설정과 네트워크 정책이 동기화되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만큼 작업 속도를 높이고 시간을 줄이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나 금전적인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록 같은 비용이거나 인프라 구성을 변경하고 솔루션을 전환하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대와 도전 과제들이 SD-WAN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인프라와 WAN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SD-WAN 솔루션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SD-WAN 솔루션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WAN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는 컨트롤 플레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이터 플레인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서로 분리하고 또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을 좀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SD-WAN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 솔루션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 플레인은 다시 또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MPLS나 인터넷, LTE와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 구간을 가리키는 언더레이 또는 언더레이 터널과 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언더레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구성하는 오버레이 또는 오버레이 터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언더레이는 트래픽이 실제로 흐르게 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버레이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을 묶어서 별도의 네트워크 경로를 만들고 트래픽의 흐름을 관리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나 경로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솔루션의 종류나 역할에 따라서 이 컨트롤 플레인을 담당하는 주체를 컨트롤러 또는 매니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의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컨트롤 플레인을 담당하는 오케스트레이터는 전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책을 배포하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WAN 인프라 전반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SD-WAN 솔루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솔루션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속을 하거나 동일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분리된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콘솔 화면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중앙 집중화된 설정, 장치 인증,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장비와 회선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또 정책에 기반해서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변경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를 관할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언더레이와 오버레이 양쪽을 모두 모니터링하면서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트러블 슈팅도 가능하고 각 지점이나 네트워크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쓰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센트럴라이즈드 컴퓨테이션과 센트럴라이즈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장점 모두를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SD-WAN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 몇 가지와 함께 보안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WAN 솔루션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정책에 기반한 트래픽 관리 기능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트래픽 관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별로 각각의 네트워크 정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제어가 가능한데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했던 1차원적인 보안 정책이 아니라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로 보안 정책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각 브랜치에서 어댑티브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트래픽을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지점 내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중에서 일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사나 데이터로 전송하지 않고 지점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분기시켜서 인터넷 트래픽이 불필요하게 회선 대역폭을 사용하는 그런 낭비하는 그런 일을 줄이면서 업무에 꼭 필요한 트래픽만 본사나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 터널로 전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별된 트래픽 중에서 보안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그런 트래픽들은 필요에 따라서 본사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방화벽 또는 보안 솔루션의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터널로 트래픽을 유입시키거나 지점에 연결된 인터넷 회선으로 분기시켜서
외부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최적화된 토폴로지 구성과 더불어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게 QoS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속도의 향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불필요하게 터널 대역폭을 점유하는 그런 트래픽들을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을 식별하고 또 식별한 트래픽을 이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전송하고 제어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SD-WAN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맨 위에 주황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은 리얼타임 오버레이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이제 실시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식별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책이고요. 진한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오버레이를 정의하는 것으로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업무용 트래픽을 정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기본 트래픽, 디폴트 오버레이에 대한 정책입니다. 각 영역별로 물리적인 회선은 MPLS, 인터넷, LTE 백업 라인 중에서 어떤 회선을 프라이머리와 백업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각 회선을 어떻게 또 그룹화할지, 또 트래픽의 로스나 레이턴시, 지터를 어떤 서비스 레벨로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하이 퀄리티, 하이 에피션시 정책 중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정책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세부적으로 수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체 지역 또는 각 지역별로 어떤 토폴로지 구성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메쉬 또는 허브 앤 스포크로 구성하거나 특정 지역 내의 웬 장비들끼리만 허브 앤 스포크로 구성하는 리저널 허브 앤 스포크로도 지정할 수 있고요. 각 트래픽별로 어떤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또 사전 정의한 방화벽 영역에 따라 어떤 트래픽을 허용하고 또 차단할 것인지, 어떤 QoS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위에 이제 주황색 박스 부분인 리얼타임 오버레이 정책을 살펴보면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 트래픽은 MPLS, 인터넷, 이제 LTE 라인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되 MPLS와 인터넷을 프라이머리로, LTE는 백업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른 트래픽들과는 다르게 로스는 1% 미만, 레이턴시는 400ms 미만, 지터는 200ms 미만으로 설정을 해서 서비스 레벨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토폴로지는 모든 장비들이 서로 이제 터널을 맺는 메쉬 토폴로지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이라고 미리 정의를 해둔 SD-WAN 솔루션이 이제 내장한 자체 방화벽을 사용을 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 리얼타임에 해당하는 QoS 정책을 적용하면서 WAN 가속 옵션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한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 정책, 토폴로지 구성, 경로 설정, QoS 정책을 애플리케이션과 트래픽 종류별로 개별 설정하는 기능을 저희 아루바에서는 비즈니스 기반 또는 업무 주도형 정책이라는 뜻의 비즈니스 인텐트 오버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정책을 아무리 잘 수립하고 그 수립한 정책대로 트래픽이 잘 이제 흘러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거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트래픽을 최적화하거나 또 다른 운영 정책으로 변경하는 도중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나 이제 정확한 증상을, 원인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겠죠. 만에 하나 특정 구간의 속도가 이제 느려진다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설정한 트래픽 정책과 보안 정책이 무엇이고 그 정책에 따른 장비, 회선, 트래픽의 현황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각 장비와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각 지점 사이의 회선 연결과 구성 상태를 토폴로지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점별, 장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슈가 발생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제 주의 메시지나 빨간색의 경고 메시지와 장애 메시지를 클릭을 해서 상세 원인과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많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의 순위, 또 가장 많이 접속을 시도한 URL 순위, 또 링크 유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위치와 트래픽을 가장 많이 사용한 클라이언트 순위, 이런 아주 자세한 트래픽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라이브 뷰 화면을 통해서 언더레이나 오버레이 터널을 통해서 흐르는 이 트래픽의 대역폭이나 로스, 지터, 레이턴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실제 터널을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현황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과 모니터링 기능을 SD-WAN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별도로 접속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SD-WAN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SD-WAN 솔루션의 기능이자 장점은 엔드-투-엔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트래픽과 애플리케이션 식별 기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예전에는 각 지점에서 생성된 다양한 트래픽들이 동일 네트워크에 모두 섞여 있었고, 트래픽을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IP 대역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 트래픽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발생한 트래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SD-WAN 솔루션에서는 세분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 효율화는 물론이고 각각의 트래픽별로 별도의 보안 정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브랜치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 오고 가는 전체 트래픽 중에서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포스 데이터와 항원 항습 데이터, 그리고 이제 기업의 중요 업무 데이터가 포함된 트래픽은 각 지점에서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 터널로 이제 유입을 시켜서 필요한 시스템에 서로 연결하도록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방문객이 무선 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와이파이 트래픽이나 세이지포스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와 같은 그 사스 트래픽은 데이터 센터를 유입시키지 않고 각 지점의 관문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타 비업무용이나 일반 인터넷 트래픽 또한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거나 외부의 보안 서비스와 연계시켜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점과 본사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세그멘테이션, 즉 세분화해서 분류된 트래픽에 각각의 정책을 적용하고 제어하게 되면 품질을 보장해줘야 할 트래픽과 보안을 적용해줘야 할 트래픽을 미리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트래픽의 오버헤드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품질과 신뢰성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SD-WAN의 핵심 기능들 중에서 보안 기능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드린 엔드-투-엔드 세그멘테이션은 단순히 트래픽을 분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용자나 사용 가능한 트래픽 또는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사전에 정의하는 보안 요소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IP 주소로 어떤 트래픽이 흐르는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트래픽이 어떤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또 그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또 소속 부서는 어디이며 어떤 장비에서 접속을 허용할지를 보안 정책으로 사전에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각 지점에서 포스 단말기나 CCTV로부터 생성된 트래픽들이 모두 동일한 SD-WAN 장비와 인터넷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때 각 트래픽은 사용자 아이디나 사전 정의된 롤이라고 하는 역할에 따라서 동적으로 세분화되고요. 그렇게 분류된 트래픽들은 보안 정책에 따라서 허용된 영역과 시스템에 한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전달되는 터널의 트래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중앙에 팝업된 화면은 SD-WAN 솔루션의 트래픽 모니터링 화면 중에서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부여받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제이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용자 또는 이제 아이디가 dev라는 롤이죠. 즉 이제 개발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윈도우 10 OS가 설치된
EBCC로 끝나는 MAC 어드레스에 장비에서 접속을 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검사 여부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를 의미하는 Security Posture를 양호하다는 의미의 healthy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화면에 보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접속을 허용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접속 자체를 차단하거나 접속을 허용하더라도 제한된 트래픽과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을 별도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을 식별한다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트래픽의 종류별로 별도의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은 바로 존 베이스드 파이어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식별을 해서 분류한 트래픽을 별도의 외부 방화벽을 구성하거나 또는 방화벽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비슷한 특성과 정책을 가지는 트래픽을 이 존이라는 영역으로 묶거나 또는 분리를 해서 각 영역 사이에 트래픽 전송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체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존 베이스드 파이어월 정책을 매트릭스 뷰로 선택한 화면인데요. 대부분의 방화벽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리스트 뷰 또는 객체 뷰가 아니라 좀 더 직관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사용자 편의 기능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수직 라인에 from 존이 있고 수평 라인에 to 존이 있는데요. from 존과 동일한 to 존으로 이동하는 이 대각선 영역의 트래픽들은 allow all 정책이 기본 설정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존으로 접근하려는 트래픽들은 기본적으로 all deny 정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from 존에서 발생한 게스트의 와이파이 트래픽은 디폴트 존을 통해야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을 해서 인터넷 트래픽에 한해서만 디폴트 존으로 접근을 허용해주고 나머지 트래픽들은 모두 디나이 시키는 정책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이라는 영역 기반의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의 차단과 허용 룰을 직관적으로 손쉽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파스나 사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SD-WAN 솔루션도 클라우드 통합 기능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과의 통합은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SD-WAN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WAN 구간으로 전송되는 트래픽들 중에서 사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트래픽을 미리 연동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으로 보내면 각 솔루션들이 제공해주는 보안 서비스와 정책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존의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형태나 업무용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기능을 제공해왔던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는 점차 사스 형태로 서비스 제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든가 방화벽, DLP와 같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에 기반한 보안 솔루션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애플리케이션별, 또 클라우드 서비스별, 사용자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최신의 보안 플랫폼이 바로 SASE입니다. 최근 들어서 SASE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SASE는 2019년에 가트너가 제시한 용어입니다. 사실 이제 SASE라는 것이 이제 기능이라기보다는 보안 아키텍처 또는 보안 정책을 구성하는 플랫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이 기존에는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았거나 서로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각 솔루션들이 클라우드라는 공통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방화벽, IDS, IPS, 안티바이러스 등등 온프레미스 방식의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였던 이제 WAN이나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점차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고요. 두 솔루션의 이제 연계와 통합이 단순한 기능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을 가트너가 SASE라고 지칭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핫한 IT 트렌드가 되었죠. 따라서 앞으로 SD-WAN과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해드린 SASE는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한 솔루션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는 개념인 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 또는 거점별 네트워킹이나 보안 장비에서 출발한 팔로알토, 체크포인트, 포티넷 같은 이런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G스케일러라든가 넷스코프, 또 클라우드플레이어와 같이 이제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보안 솔루션이 서로 연계되는 형태고요. 그 가운데 저희 아루바는 처음부터 유무선 접속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과 엔드포인트에 포커싱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하는 엣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다른 솔루션들과의 연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HP 아루바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용자, 또 수많은 IoT 기기들을 이 엣지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계하고 관리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또 운영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고요. SD-WAN과 보안 기능들을 위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피벗 포인트로서 엣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HP 아루바가 실버픽이라는 SD-WAN 솔루션의 리더 기업의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선 랜을 시작으로 한 저희 아루바가 유선 네트워크와 보안, 그리고 SD-WAN 시장까지 솔루션 제품군의 다양화를 통해서 엣지에서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엣지 투 클라우드라는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것인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SD-WAN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희 HP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D-WAN과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각각의 개선 효과별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T 인프라와 보안 정책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네트워크 정책은 이제 접속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WAN 환경에서 핵심적이었던 보안 정책은 SD-WAN이나 SASE 환경에서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SD-WAN을 통해서 새로운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도 중요한 개선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용 트래픽과 SaaS 또는 인터넷 트래픽을 분리해서 회선 효율을 상승시키면 또 그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와 대역폭의 회선을 통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SD-WAN 솔루션이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SD-WAN 인프라에서 신규 솔루션으로 전환을 함에 있어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잡한 솔루션 구성을 간소화하고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자동화 또는 효율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용 절감에 맞먹는 그런 업무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겠죠. 결국 그것이 SD-WAN 도입과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HP 아루바 이한민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리적인 환경과 가상화 및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반에서 모든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하여 주요 보안 및 성능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고 또 기업 및 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경제적인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기가먼 코리아 유병수 상무님께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가몬 코리아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로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및 트래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는 다양해졌으며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점, 가상화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볼륨 및 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도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짐으로써 이제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가몬에서는 이런 IT 복잡성을 해결을 하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보안을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바로 기가몬의 차세대 보안 전달 플랫폼입니다. 기가몬의 차세대 보안 전달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필터링, 마스킹과 같은 팩앤 레벨의 최적화, 그리고 메타데이터 생성이라든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복화와 같은 세션 레벨의 최적화 기술을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하는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수집, 최적화, 전달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서 설명드리는 슬라이드들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보안 전달 플랫폼을 통해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부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기관의 인프라 구성입니다. 외부 연결을 위한 회선이 있고 지사가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 혹은 OOB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구성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 보안 솔루션을 추가하는 것도 어렵고 기존 보안 솔루션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장비의 장애가 전체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해당 보안 장비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추가로 툴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프가 있습니다. 와프는 웹 방화벽입니다. 와프는 80 트래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프가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프 인터페이스로 와프와 상관없는 백업 트래픽, 유튜브 트래픽, 이메일 트래픽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와프는 해당 트래픽이 본인과 상관이 있는 트래픽인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에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스팬이나 미러링 혹은 물리적인 탭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해서 기가몬 장비에 인라인 바이패스 기능이 장착된 모듈을 장착해서 인라인 형태로 설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물리적인 스위치하기 비슷하게 생겼지만 스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임 및 속도를 모듈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이라든가 IPS가 40G인 경우 40G 모듈을 통해서 연결을 제공하고 있고요. ATP라든가 DLP 같은 보안 장비가 10G인 경우에는 10G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구성이 이렇다면 논리적인 구성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SSL 복호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보안 장비 중에 일부는 복호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보안 장비도 있습니다. 설령 복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복호화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가몬 보안 전달 플랫폼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그 복호화된 트래픽을 모든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보안 장비가 더 많은 트래픽을
보안 검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3,2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DPI 엔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필터링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등을 생성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VM웨어나 오픈스택, 누타닉스와 같은 다양한 버추얼 플랫폼을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가상화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를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보안성 확보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이퍼바이저 내에 보안 VM들을 설정을 해서 가시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특정 VM이 이동하는 경우 그 해당 VM에 대한 자동화된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VM을 설치하게 되면은 결국엔 하이퍼바이저 내에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VM의 어떤 덴서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가몬에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에서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VM이 아닌 가상 버추얼 탭 VM을 통해서 그 VM이 트래픽을 수집하고 수집한 트래픽에 대해서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에게 전달한 후 최적화를 해서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보안성 및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VM웨어, 오픈스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VM웨어입니다. VM웨어의 경우 vCenter와의 연동을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을 디텍트하고 러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에 기가뷰 VM이라는 버추얼 탭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탭이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GRE 터널이나 VXLAN 터널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전달 플랫폼은 트래픽을 수신한 후에 중복 제거라든가 마스킹이라든가 넷플로우 혹은 암보코와 같은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 후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또 vCenter와의 연동을 통해서 어떤 특정 VM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동을 감지하여 그 VM에 설정된 규칙도 자동으로 재배포함으로써 가상화 환경에서의 어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스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픈스택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버추얼 탭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가 아닌 하이퍼바이저 내에 오픈 버추얼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에이전트 형태에서의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가본의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인 FM이 오픈스택과의 컨트롤러와의 연동을 통해서 버추얼 에이전트가 설치된 이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패키지를 설치하게 된 후에 FM이 이 기가뷰 VM이라는 트래픽을 수집하는 이 버추얼 탭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은 기가뷰 VM으로 수집이 돼서 집계가 됩니다. 기가뷰 VM에서 기본적인 필터링 등 이런 기능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터링으로 수집된 트래픽을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보안 전달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어떤 최적화 작업을 통해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픈 버추얼 스위치의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스택 컨트롤러와의 연동이 필요하고요. 오픈스택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번에는 인스턴스가 아닌 하이퍼바이저 내에 오픈 버추얼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 수집된 트래픽들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 전달 플랫폼인 V시리즈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 V시리즈에서 일반적인 최적화 기능을 통해
보안 장벽에 전달을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더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에게 트래픽을 전달하여 추가적인 최적화 기능을 적용한 후에 보안 장벽에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WS, Azure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벤더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형태로 가시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를 계속해서 설치하다 보면은 EC2 인스턴스에 당연히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보안 모니터링 인프라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벤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의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기가몬에서 제공하는 경량의 에이전트만을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를 하고, 이 인스턴스들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소프트웨어 형태인 보안 전달 플랫폼인 V 시리즈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V 시리즈는 해당 트래픽들을 받은 후에 최적화 작업을 수행을 한 후 그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에 있는 보안 툴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AWS, Azure 이 두 가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버추얼 탭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 CSP, 즉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미러링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고요.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VPC 미러링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5가지의 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내에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기가뷰 FM이라는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이 있게 되고요. 이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이 AWS EC2 API와 연동을 해서 가상화 환경을 러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구성 요소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하는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고, 이 에이전트의 정책을 설정을 하고 트래픽의 플로우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 전달 플랫폼인 V 시리즈가 있고, 이 V 시리즈에게 정책을 내려주고 이 V 시리즈의 트래픽의 플로우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V 시리즈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5개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GB탭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데비안 계열이라든가 레드햇 계열 혹은 윈도우 계열 다양한 OS에 맞는 에이전트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FM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FM은 기존의 온프렘에서 사용하고 계신 FM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WS 같은 경우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구독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FM이 설치가 되면요, FM이 아마존 EC2 API와 연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VPC, 내가 원하는 특정 서브넷에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즉 V 시리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들을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은 소프트웨어 형태인 보안 전달 플랫폼인 V 시리즈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 V 시리즈에서 슬라이싱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마스킹 혹은 넷플로어 같은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후에 그 최적화된 트래픽들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즘 공공 클라우드 쪽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에서 어떤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구성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인프라 환경이 존재하고 문제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가몬 호크를 통해서 가시성 격차를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가몬 호크는 기가몬의 어떤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몬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함께 아울러서 지칭하는 새로운 브랜드 네임이고요. 즉 이렇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그리고 그 트래픽이 레가시나 컨테이너 환경이나 어디에서 오든지, 그리고 그 트래픽이 어디로 가든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이든지 이동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수집하고 집계하고 최적화하고 분석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클라우드의 이점인 민첩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바로 기가몬의 호크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창에서 기가몬 호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가몬 호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백본은 10G일 수도 있고 40G 혹은 100G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VM웨어 혹은 오픈스택 혹은 누타닉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AWS, Azure 혹은 둘 다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환경에서 트래픽에 대해 수집하고 집계하고 최적화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관리 콘솔인 FM을 통해서 통제하고 모니터링해서 어떤 인프라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바로 호크의 메시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이제 보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화면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탭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탭입니다. 바로 옆에 가상 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버추얼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탭들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집선 장치, 즉 트래픽 어그리게이터인 TA 장비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TA 장비로 수집된 트래픽들이 중앙에 HC로 연결이 되고 이 H 시리즈에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 작업은 아마 플로우 매핑이라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로우 매핑은 여러분들이 스위치에서 익히 사용하고 계신 액세스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약 30개 정도 소스, IP, 포트, DSCP, TOS 등 한 30개 정도 사전 정의된 항목에 의해서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분류된 트래픽들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통합 컨트롤을 해주는 FM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본 슬라이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분석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Threat Insight라는 NDR 솔루션도 있고요. 이 NDR 솔루션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API 통신을 통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핵심 기술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슬라이드 때 말씀을 드린 수집 단계, 최적화 단계, 전달 단계를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왼쪽부터 시작을 해보면 물리적인 환경 혹은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합니다. 이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인라인 보안 장비, OOB 보안 장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기술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는 플로우 매핑이라는 액세스 리스트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라인 장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인라인 장비로 전송되는 트래픽에 변형을 가하게 되면 서비스에 영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요. 바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트래픽을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플을 3대를 사용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와플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분산시켜 줄 수가 있고요. 연결된 보안 인라인 보안 장비에 대한 어떤 헬스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해당 보안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로지컬 바이패스, 전체 장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지컬 바이패스,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OB 보안 장비는 조금 더 많은 최적화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패킷 기반의 최적화 기술, 플로우 기반의 최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용도로 패킷을 슬라이싱하거나 혹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마스킹 기능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특정 패킷이 보안 장비가 이해하지 못하는 VXLAN 헤더라든가 MPLS 헤더 같은 경우를 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헤더를 제거해주는 기술, 로드 밸런싱 해주는 기술, 그 다음에 레젝스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패턴에 의해서 패킷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패킷 기반의 최적화 기술도 있고요.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주는 기술, 그 다음에 트래픽을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필터링 해주는 기술, 그리고 그 트래픽들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주는 기술, 다양한 이런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후 이 트래픽들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1대1, 즉 뭐 텐지로 들어온 걸 텐지로, 텐지 4개로 들어온 걸 40지 하나로, 혹은 40지 하나로 들어온 거를 텐지 4개로 다양한 형태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플로우 매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 체이닝 구성입니다. 즉 인라인 툴로 들어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필터를 통해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거를 해서 어떤 보안 장비의 성능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제가 443 트래픽하고 80 트래픽에 대해서 다른 보안 장비를 탈 수 있도록 보안의 경로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굉장히 유연을 하고요. 이게 마우스로, 이게 실제 설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룰들을 설정을 한 후에 그 룰에 적용되는 보안 장비들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또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트래픽을 포렌식의 용도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OOB 카피라고 있는 이 아이콘을 끌어다가 필요한 구간에다 놓게 되시면 트래픽을 바로 캡처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FI는 DPI 엔진을 사용합니다. DPI 엔진을 통해서 약 3,2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하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보안 검사가 필요한 트래픽만 클릭해서 보안 장비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보안 검사가 필요 없는 트래픽들만 클릭해서 드랍한 후 나머지 트래픽들을 보안 장비에게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트래픽을 전송할 때 메타데이터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개 정도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DNS라든가 DNS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DNS 서버에서 DNS 로깅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DNS 로깅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HTTP 트래픽의 경우 URL 정보라든가 서버 응답 코드, 그 다음에 SSL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증서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메타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인증서의 값들을 한눈에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그 기가몬 제품을 사용하신 실제 고객 사례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형태가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의 어떤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트래픽의 흐름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방화벽을 거치고 IPS 와프, 그 다음에 코어 스위치로 나가는 형태라면은 기가몬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코어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 기가몬 장비가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죠. 이 장비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도를 줄이기 위해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2개의 장비가 문제가 생길 경우 바이패스가 되는 구성이고요. 이 구성에서의 트래픽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방화벽을 거친 후 IPS를 거쳐서 와프를 거쳐서 코어 스위치로 나가는 경우인데요. IPS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근데 이 IPS 중에 한 대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패치를 적용하거나 혹은 제품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 해당 IPS에 대해서만 저희가 로지컬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해서 서비스라든가 네트워크에 영향 없이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와프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10G 와프를 2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새롭게 40G 와프를 한 대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와프에 대해서 저희가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해주는데 40G 와프가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그러니까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할 때 40G 와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트래픽을 보내는 형태로 로드 밸런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보안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 연장입니다. 네트워크를 10G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안 장비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말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하고 프로젝트의 기간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가원 장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구간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가 10G에서 40G로 바뀝니다. 기존 보안 장비들은 기가몬 장비를 통해서 10G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가몬 장비를 통해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그대로 제공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PS를 10G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신규로 40G IPS를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면 10G IPS는 버리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G IPS, 40G IPS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10G IPS에 맞는 그 트래픽을 분산해주고 40G 장비에게 맞는 만큼의 트래픽만을 분산해서 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가시성 향상입니다. 보안 검사가 필요한 구간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트래픽을 뽑아내야 되는데 보통 스위치에서 사용하시는 스팬이나 미러링은 2개 혹은 4개 정도의 포트 미러링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구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겠죠. 또 보안 장비나 성능 분석 장비가 인터페이스가 2개 혹은 4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한 10개 정도의 구간이 모니터링이 안 됨으로써 그래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가몬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구간을 다 연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 곳으로 모인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링이라든가 최적화 기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적용을 한 후에 그 트래픽들을 필요로 하는 해당 특정 보안 장비나 툴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그래서 전체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부분인데요.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CPU 인텐시브합니다. 기존의 10G 보안 장비가 평문의 트래픽을 보안 검사할 때 7G, 8G 정도의 성능을 냈다면은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또 보안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성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3G, 4G 정도의 스루프밖에 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가몬 장비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를 한 후 그 복호화된 트래픽을 다양한 보안이나 성능 장비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 둘 다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 외부 사용자가 우리 내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의 키값이라든가 인증서를 기가몬 장비에 복사를 해서 복호화를 한 후에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할 수가 있겠고요. 아웃바운드의 경우 우리 내부 사용자가 외부 인터넷 접속에 대한 가시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증서 리사이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인바운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품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증서를 피닝을 하는 사이트도 있겠죠. 그 말은 인증서를 핀으로 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인증서에 대해서 리사인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알고 계신 구글 킵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약간은 예외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기가몬 장비에서 제공하는 많은 트래픽 절감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우 매핑이라고 해서 스위치의 액세스 리스트와 같은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중복 제거라는 기술도 있고요. 넷플로우 같은 메타데이터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트래픽 절감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절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가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런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저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보안 툴이 무엇인지, 이 보안 툴의 비용,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구매 비용이, 그리고 이 툴의 현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이 툴이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됐을 때 새로운 보안 장비를 추가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실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입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기가몬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이 트래픽이 어느 정도 좀 절감이 되었으면 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기입을 해 주시면은요. 이 기가몬 장비를 통한 약 3년 정도의 총 그 ROI 값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툴이고요. 정량적인 결과, 정성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은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나고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안 장비가 보안 검사를 수행해야 할 트래픽의 양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몬과 상의해 주십시오. 기가몬이 여러분의 인프라를 빠르고 유연하게 동작하고 보안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과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가몬 코리아 유병수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네트워크 내외부 어떠한 구간이든 최신의 보안 위협 감지와 또 기업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보안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러한 궁금증을 잠시 후 네스카우트 홍정표 이사님께서 사이버 위협을 위한 보안 가시성의 구성과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스카우트 코리아의 홍정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네스카우트가 제공하는 실시간 보안 가시성 확보하고 분석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릴 건데요. 네스카웃이라는 회사는 원래 패킷 기반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비스 모니터링하는 가시성 회사였고요. 네스카우트가 몇 년 전에 아버를 인수한 이후에 보안 쪽의 가시성 및 분석 방안에 대한 솔루션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사분들의 환경, 네트워크 환경,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보안 가시성의 확보와 분석 방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한 5가지 정도 목차가 되어 있고요. 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안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고 감지하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랩업하는 5가지 매지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인데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위협 공격을 받은 회사와 보안 위협을 공격을 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회사,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보안 쪽에서 많이들 얘기하세요.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를 통해서 혹은 보안 감지 장비나 막는 장비들을 통해서 잘 막았고 감지를 잘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회사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12개월 동안 아무런 침입도 없었다, 이런 회사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렇다면 보안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아니라 공격에 대한 가시성 감지를 엉뚱한 구간 혹은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있는 구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 말고도 IT의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증가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훨씬 더 많은 IT 서비스들이 증대되고 있고요. 이커머스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뱅킹까지 다 IT 서비스가 증대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증가, 펑션의 증가는 반드시 보안 위협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정도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희 네스카웃이 얘기하는 것들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는 것들, 비지빌리티를 가져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의 가시성과 보안 분석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성 확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존에도 보안에 대한 가시성, 혹은 보안뿐만 아니고 IT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본다라든가, 내 플로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인한다라든가, 이벤트 로그나 억세스 로그 혹은 크래시 로그, 보안 로그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안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SIEM이라는 종합적인 관리 도구를 통해서 로그 분석 혹은 대시보드, 리포트, 보안 분석 체계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것들로도 충분했다라면 보안 가시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정적인 보안 분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로그라든가 넷플로우 이런 것들은 전체 사용자 혹은 전체 시스템의 로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정적인 데이터 보안 분석은 한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적인 보안 분석, 로그 같은 것들은 오탐률이 높아요. 혹은 미탐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탐은 어떻게든 잡아나가면 되겠지만 미탐은 탐지하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적인 보안 분석의 한계에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면 최신 위협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감지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보안 위협, 이런 것들의 감지나 분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 데이터의 누락이나 아니면 보안 가시성 구간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동적인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 동적인 데이터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적인 데이터는 실제로 지금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최신성, 최근성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뭐냐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 과거에 유행한 것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엉뚱한 곳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분석을 하고 가시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노스 사우스 트래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점점 중요해지냐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사용자라고 하는 것들, 혹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것들, 혹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이제 사람에 국한되지 않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IoT 장비들도 있을 거고요. 모바일, 핸드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적으로 봐야 될 것들, 혹은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 스레시 랜드스케이프가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것 플러스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 서비스가 복잡해지는 것 플러스 보안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술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는 IT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해커 혹은 이런 집단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라면 실제로 보안의 가시성이나 분석, 그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들은 점점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세 가지로 로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IoT 장비들은 로그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실시간 트래픽만 있겠죠. 실시간 트래픽, 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보안 위협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스 사우스, 사우스 노스 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내부 위협에 대한 분석과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안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회사로서 아니면 기업으로서 서비스로서는 점점 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보안 분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적인 데이터들이에요. 실시간 패킷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지금 사용자가 쓰고 있는 데이터들, 혹은 외부랑 연계하고 있다면 외부 서비스랑 연계하고 있는 실시간 현재 데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출발과 도착, 서비스 행위를 일으키는 모든 동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체계 혹은 수집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들로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확보하셔야 돼요.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도 이게 위협인지 아닌지 혹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면 보안 분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실시간 동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을 통하여 어떤 위협들이 지금 있는지, 우리 회사에 혹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사이버 위협이 있는지 식별하고 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최신 보안의 위협과 감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혹은 한국에 없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될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상존하고 있는 위협도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보안 체계 대응 방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계 방어를 당연히 해야겠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그 이전에 데이터 유출을 위한 사전 감지와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보안 분석을 기반으로 네스카우트가 이러한 서비스 구성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하고 글로벌로 들어온 공격에 대한 분석이에요. 한국 왼쪽 편에 있는 게 한국에 인입된 사이버 공격의 횟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단위는 1000번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보면 6만 건에서 7만 건 정도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작년 통계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 정도의 데이터, 더 이상의 데이터들, 인입된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글로벌로 보면 이제는 공격하는, 그러니까 아까 스레드 액터라고 표현했던 공격을 하는 어체커들이 하나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큰 공격 혹은 다중 공격, 굉장히 많은 형태의 공격들을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내서 그 중에 하나만 뚫리면 해커로서 혹은 어체커로서는 성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혹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작년 하반기 추석 때쯤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석 때쯤에 특히 유통사들, 온라인 유통사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고요. 네스카우트에서 분석한 정보들입니다. 자세한 분석까지는 드릴 수 없고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한국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왔고 유럽,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한국으로 굉장히 큰 공격이 굉장히 다변한 형태로 공격이 들어왔었고요. 우측편에 보시는 것들은 그걸 막은 현황들이에요. 인밸리드 패킷이 어떻고 UDP는 어떻고 프래그먼트는 어떻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도스 공격을 막은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연구소에서 얘기하기로는 점점점 증가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네스카웃의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 대비 2020년도까지 2800% 정도, 280배 정도 증가한 사이버 공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은 사이버 공격들이 들어올 거고요. 점점점 다양화될 거고 점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 내 자산이나 서비스나 혹은 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요원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안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가시성을 확보할 때 어떻게 지금 당장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 지금 막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죠. 스틱스택시. 그래서 많은 보안 위협들을 담고 있는 스틱스택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같은 스레드 인텔리전스 프레임워크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점점 세분화된 공격들이 있고 멀티벡터에 대한 공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네스카웃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네스카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의 데이터 수집하고 AI 하는 엔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공격들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위에 있는 도메인 horizon.nescout.com이나 아니면 www.digitalattackmap.com으로 가시면 현재 공격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스카웃이 운영하고 있고요. horizon.nescout.com은 저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들이고 디지털 어택맵은 저희 회사가 데이터만 제공하고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네스카웃은 글로벌 AIF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AIF는 Threat Intelligence DB고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위 솔루션이고요. 저 데이터들은 어떻게 수집하고 있냐면 전 세계 3분의 1 정도의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400여 개 SP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써놨는데 글로벌 넘버원 SP의 95%가 저희 네스카웃의 솔루션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저 정도 300만 개의 IOC라든가 700만 개의 디도스 위협 정보들 아니면 잘못되거나 다크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AIF는 아까 보셨던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랑 연계하는 것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시간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만 개의 멀웨어를 매일매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새로운 공격 유형, 한국에 없는 유형도 전부 다 가시성과 분석 체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AIF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마이처책이랑 통합 구성을 되어 있고, 스렛에 대한 레퓨테이션 기반, 그러니까 잘 알려진 것들, 과거부터 있던 것들, 지속되는 것들에 대한 평판 정보 기반의 위협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인입되는 트래픽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멀웨어, 랜섬웨어, CNC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두 번째로는 멀웨어 확장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렛 헌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APT에 대한 감지와 분석, 가시성,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C, 그러니까 평판 기반, 그러니까 감염된 호스트 기반 이런 애들에 대한 데이터들, RED,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앤아웃 바운드, 그 다음에 스렛 인텔리전스 그룹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그니처는 컨텍스추얼 인텔리전스여서 세분화된 공격 감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렛 인텔리전스 기반을 가지고 실시간 시그니처 정보, 스렛 인텔리전스로 모든 솔루션에서 관련된 보안 가시성과 감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아야 할 곳을 보아야 한다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보안에 우리 회사는 12개월 동안 보안에 대해서 한 번도 침입당한 적이 없고 공격당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혹은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곳을 보아야 한다고 제가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엣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만 운영하면 됐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엣지, 데이터 센터 이렇게 두 가지였겠죠. 웬일 경우에는 뭐 MPLS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웬에 대한 가시성을 위해서 조금 노력만 했으면 됐었고,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엣지도 홈오피스, 브랜치 오피스, 그 다음에 요새는 허브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 이런 개념들이 생겼죠. 다음에 네트워크 엣지도 예전처럼 웬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콜로케이션 서비스라든가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만 이용하는 서비스라든가 해서 네트워크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10여 년 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사스 애플리케이션들, 코비드 19 이후로 뭐 줌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웹엑스라든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봐야 할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굉장히 많은 알러트가 떠서 내가 무시하는 알러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요. 혹은 오탐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봐야 할 곳을 봐야겠죠.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회사로 혹은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들어오는 트래픽. 예전엔 이걸로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 내부의 데이터 센터에 혹은 내가 관리하는 망 내부의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라고 흔히 표현하는 다구간 네트워크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좀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 거기에 기술들이 클라우드 혹은 다커나 큐버네티스, 가상화, 사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약간 나열을 해보면 동적인 데이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킷을 수집합니다. 사용자가 운영하고 혹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고요. 그 동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감지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신에 대한 가시성들은 AIF를 통해서 보안 위협 지표 시그니처를 받아서 실제로 유행하고 있는 것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 글로벌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들, 혹은 다중 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텍스추얼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혹은 사용량별로, IP별로, 사용자별로, 서버별로, 네트워크별로, 애플리케이션별로, 세션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 혹은 감지할 수 있는 체계, 분석에 증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패킷 포렌식, 혹은 보안 포렌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스카웃이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솔루션의 가시성 혹은 사이버 위협 같은 정보들은 감지된 정보들을 서드 파트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요새는 뭐 SIEM, 스플렁크가 대표적이고 국내는 이글루 같은 데들을 쓰고 있는 SIEM, 스파이더 TM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스카웃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 패킷 기반의 위협 가시성은 전부 다 감지된 채 그대로 RESTful API를 통해서 서드 파트랑 연동하거나
혹은 알러트를 연계하는 방안들을 다 제공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안 위협의 가시성, 감지, 분석,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마련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솔루션이 이제 감지한 체계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의 감지, 그다음에 뭐 스랩 디도스 감지, 그다음에 글로벌 리얼타임 애큐러시 이렇게 해놨는데, 리스크에 대한 감지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쓰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 예를 들면 텔넷, SMB 버전온, 혹은 만료된 SSL, 혹은 셀프 사인된 SSL 이런 것들 쓰면 안 되겠죠. 쓰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레트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디도스들의 알고리즘이한 디도스, 뭐 심 플러딩이 어쩌고 UDP 플러딩이 어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지 체계.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얼타임 애큐러시는 아까 말씀드린 AIF를 통해서 걸러낸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멀웨어, 혹은 크리덴셜 세프트, 아니면 백도어 이런 애들, 아니면 CNC, RAT, 아니면 뭐 모바일 CNC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그거를 글로벌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트래픽이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해서 새로 생긴 트래픽 이건 어떻지? 이건 잘못된 건가 아닌가? 왜 생겼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글로벌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 트래픽 중 이상이 있는 트래픽만 필터링을 한 거예요.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얼마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안경 쓴 남자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호스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렛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가 변경이 됩니다. 다크 코멧을 클릭을 했을 경우에 얘가 어느 구간에서 잡힌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호스트끼리 통신을 한 건지, 그 다음에 상세적인 문제의 정보는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선택한 시간대 동안 얼마만큼의 위협을 회사에 갖고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시간대별로 문제 발생에 추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분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체계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클릭하고 들어온 화면이고요. 보시면 10메가의 트래픽이 안으로 인입이 됐고요. 5메가의 트래픽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43 컨버세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과 통신하고 있는 게 43개의 호스트 서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8로 되어 있는 건 지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각 지역이에요. 국가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스렛은 48개가 있었고요. 디도스 유형의 공격들은 1개가 있었고 쓰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1개가 있었어요. 31%의 트래픽이 감염된 거고요. 당연히 빨간색은 문제가 되는 트래픽입니다. 초록색은 문제가 되지 않는 트래픽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위협의 분석, 통신의 분석, 사용량의 분석, 사용자의 분석 이걸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각각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메가, 43개의 컨버세이션, 사이버 스렛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정보들을 다 따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를 분석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고 패킷까지 디코딩하는 패킷 포렌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스렛을 클릭을 하면 6개의 사이버 스렛이 있었고요. 저희 AIF라는 것들을 통해서 감지한 애들이고요. 문제는 저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상한 도메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든가 트래픽 양이 얼마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혹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화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두 번째 화면은 뭐냐면 제가 스텝 1이라고 써놨습니다. 제목에 스텝 1 저희가 하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방안들. 분석하는 방안들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적용해서 워크플로우만 따라간다라면 손쉽게 보안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감지하고 막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지를 했고
선택한 호스트하고 통신한 모든 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애가 통신한 애들, 그래서 빨간색을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렇게 통신하는 호스트의 세션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DNS 룩업을 했는데 외부의 DNS를 쓰고 있는 거고 DNS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네. 클라이언트는 10에 16에 11에 뭐 이런 IP 어드레스로 들어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겠어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 패킷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킷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들은 실시간 동적인 데이터를 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호스트 기반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들어온 모든 네트워크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현황을 보는 거고요. 네트워크 현황 중에 어떤 호스트 혹은 감염된 게 뭐가 있는지 혹은 VLAN별로는 구분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같이 다시 호스트로 넘어가면 호스트에서 1, 2, 3으로 넘어갔던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들도 확보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방안도 마련하셔야겠죠. 네스카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네스카웃이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 세트입니다. 이건 서비스 프로바이더용은 아니고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넣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한 군데 넣거나 이런 장비들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솔루션들은 아마도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기서 분석하는 체계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엔 요거를 약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패킷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이해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 그다음에 보안 위협의 가시성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석한 애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 솔루션은 아니고 다른 솔루션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연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STful API나 시스로그 형태로 연계할 수 있고요. 저희 솔루션으로 넘어와서 분석할 수 있게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의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시성을 갖고 있고 감지를 했죠. 그러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니까 저희 대응 체계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까지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흔히 말하는 레이어 7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HTTPS를 포함한 모바일까지 전부 다 보안의 감지, 방어 체계, 데이터 유출의 사전 진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최전선의 방어 체계,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 위협에 대한 체계들, 그다음에 보안 위협의 완화 체계, 경계 방어 극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플랫폼상의 AD, 아버 엣지 디펜스라는 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AI를 통한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통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 혹은 AED라고 불리는 솔루션인데요. 얘는 크게 특징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담고 있어요. 레이어 7에 대한 가시성 플러스 차단 정책을 할 수 있고요. HTTPS, TLS 1.3까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아웃바운드 스레드에 대해서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레드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폴리시들, 다른 데 있는 보안 정책들도 저희 쪽으로 올려서 상호 연계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틱스 택시 이런 것들도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로 탑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레드 인텔리전스 아까 AI프로 설명드렸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유행하고 있는 혹은 글로벌하게 담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안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처리 용량이나 DNS, 흔히 말하는 디도스들 혹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다 적극적인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인테그레이션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보셨던 OCI라는 솔루션입니다. 보안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하고 감지하는 체계고요. 여기서 이거는 막아야 되라고 하면 저희 장비로 올리는 방법들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감지된 애들은 무조건 맞게끔 처리가 되고요.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 ADS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넣고요. 정책 넣고 막은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왼쪽 편의 화면은 정책을 넣는 화면이고요. 오른쪽 편의 화면은 정책을 넣고 막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 레벨로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게 지금 핑크색으로 표현된 건 다 막았다는 뜻이고요. 실시간으로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웃바운드 스랩 필터예요. 지금 저 정책은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고 막은 겁니다. 데이터 유출의 사전 감지 혹은 사전 차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를 잠깐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는 크게 4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HTTPS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다 웹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죠. 특히나 모바일,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웹 기반으로 증가하고 있고,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MSA 구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웹 기반의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버전 1.3, TLS 버전 1.3으로 간 고객이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언젠간 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저희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TLS 1.2, 뭐 1.1 다 막을 수 있지만 TLS 1.3, DPL만 방식, 동적인 암호화 방식도 저희는 처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 보안 장비가 뭐 넷플로 기반으로 하는 보안 장비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장비는 패킷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패킷 기반으로 막을 수 있고요. 뭐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핑크색으로 표현된 애들은 막은 겁니다. 그다음에 회색이나 흰색으로 표현된 애들은 정상적인 트래픽이에요. 패킷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지금 이걸 막으면 안 돼, 혹은 이건 바로 막아야겠는데, 그런 설정도 바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보안 장비들이, 막는 보안 장비들이 패킷을 덤프를 뜨고 와이어샤크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제공하고 막고 안 막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F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AIF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잘 차단하고 잘 막는, 거기다 가시성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위협에 대한 차단입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요즘에는 사이버 해커들이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심어놔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립니다. 비트 하나 바꿔보면서. 근데 내가 심어놓은 그 회사 기업 내에 내가 심어놓은 호스트 한 대가 문제없이 계속 나랑 통신을 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강도가 든 거예요. 모르게 스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AIF 체계를 갖추고,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도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 분석, 감지, 분석 플러스 대응 체계까지 마련하는 방안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맺은말을 좀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시성, 그 다음에 감지, 분석, 대응 체계들은 전부 다 포렌식 기반, 패킷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이고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사용자가 쓰고 있는 트래픽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은 서버 간 통신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 트래픽 혹은 패킷 트래픽,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으로 감지와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외부랑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AIF는 글로벌의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의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감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우리 회사 데이터를 밖으로 유출할 필요가 없고요. 밖에서 시그니처만 받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놔둔 상태로 그 시그니처만 받아와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노스 사우스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체계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내부에서 어떻게 나가는 실시간 네트워크 보안 현황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스카웃이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 인텔리전스를 솔루션 하나에 다 탑재해서 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 분석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가시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플로우 기반이 아닙니다. 패킷 기반이고 실제 사용자가 쓰는 것들이고, 저희는 패킷을 복제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운영하시고 있는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및 기술에 제약이 없고요. 1960년대 말에 나온 TCP/IP 기반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술이고 원천 기술 확보에만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구성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는 네스카웃 원래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F는 뭐 계속 강조드렸던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 방어하고 통합, 디텍션하고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외부의 침입,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위협 감지와 차단을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네스카웃이 보안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T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오늘 세션 중에 Q&A를 하셨겠지만 문의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찾아뵙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스카우트 홍정표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본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설문 작성 아직 못하신 분은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하셔서 행운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랜섬웨어 최대 피해 국가라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참여해 주신 기업들의 솔루션들을 여러분 기업에 과연 적합한 것일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꼭 방문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아마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끝으로 본 행사 동영상 및 발표 자료는 추후 저희 키스파 TV 유튜브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터넷진흥협회에서는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